1m. 자전거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폭은 단 1m 뿐이다. 지금 내 옆을 나란히 달리며 연달아 경적을 울려대는 무쏘 승용차가 나를 앞질러 가는데 필요한 공간은 단 2m면 충분하단 이야기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손을 살짝만 들고 발목에 아주 미약한 힘만 더해주면 수초 이내에 나는 무쏘 승용차 뒤에 아른거리는 점으로 사라질 일이다. 밤 10시가 넘은 3번 국도에는 오가는 차량도 없어 추월을 위해 필요한 공간도 널찍했다. 무쏘 운전자의 생각은 나와는 좀 달랐던 모양이다. 수안보에서 영풍명 방향으로 3번 국도를 따라 5km쯤 달려왔을 때 따라붙어 벌써 2km가 넘는 구간을 동행 중이다. 이제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욕설까지 퍼붓는다. 야, 이 쫄쫄이 입은 변태 새끼야. 자전거로 왜 도로를 틀어막고 지랄이야. 얼핏 바람결에 술 냄새가 풍겨오는 것도 같았다. 우리나라는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 수고하시겠다는데 더는 어울려줄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애당초 2톤이 넘어가는 쇳더미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발목만 까딱거려도 사람 한돌 치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운전자에게 심장 박동과 허벅지 근육을 엔진 삼아서 고되게 달리는 자전거가 대적할 길은 없지 않는가.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페달에 고정된 발을 풀었다. 무쏘 운전자도 옆에 나란히 차를 세우더니 열린 조수석 창으로 나를 쳐다봤다. 자전거용 저지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신용을 하고 다이얼을 누르는 척하자 무쏘 운전자는 욕설과 함께 떠나갔다. 개새끼. 내가 이화령 터널에서 너 마주치면 갓길로 밀어서 죽여버릴 거야. 컴퓨터가 장착된 자전거 속도계에 표시되고 있는 내 심박수는 어느덧 분당 170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직 250km는 더 달려가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 심박수가 높아지면 근육에 쌓이는 피로도가 증가한다. 진정하고 심박수를 낮추어야 한다. 몇 모금의 물과 토사물 맛이 나는 전해질 용액을 뜯어 마시자 심박수는 다시 분당 100회 정도로 안정이 되었다. 무쏘 운전자가 사라진 도로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도로 위의 불빛이라고는 내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의 광원뿐이었다. 차라리 쌍욕을 들으면 나란히 달리는 게 나을 뻔했나? 아이씨, 짜증나네. 충동적으로 무박 국토 종주를 나선 건 좋았었지만 출발한 시간대가 너무 애매했다. 그래도 이 정도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내일 저녁에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 곱창을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고속버스를 타면 모레 새벽에는 다시 집에 들어와 월요일 출근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10km쯤 떨어진 영풍면에서 물통에 물도 다시 채우고 가볍게 요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새벽이 되면 도로의 차량도 더 줄 것이고 기온도 많이 내려갈 것이다. 다시 해가 뜨기 전에 마지막 불빛과 온기를 즐길 필요가 있었다. 연풍면의 편의점에서 라면과 간단한 주전부리들과 물을 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배터리가 바닥이 나 있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10시간 정도 지났다지만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범인은 자전거 속도계였다. 최신의 자전거 속도계답게 GPS와 컴퓨터가 내장된 모달이었는데 휴대폰의 블루투스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느라 배터리를 몽땅 써버렸다. 핸드폰 충전 좀 하고 싶은데요. 고속 충전기 없나요? 저희 가게는 그런 거 없어요. 제 거 충전기로 잠깐 충전 도와드릴까요? 아르바이트생의 친절은 고마웠지만 라면 먹느라 15분을 넘게 소비했는데 또 핸드폰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까먹기는 싫었다. 달아오른 몸의 근육이 식어버리기도 전에 나는 빨리 부산에 가야 했다. 아, 괜찮습니다. 가다 날 밝으면 다시 편의점 한번 들러볼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사를 건네고 3번 국도를 타고 문경 방면으로 다시 나아가는데 모쏠 운전자의 저열한 협박이 떠올랐다. 이화령 터널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둘 거야.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이런 지방 국토의 터널 안은 대단한 저기를 품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위험 요소가 많기는 했다. 인적도 없는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터널 안에서 자전거는 금방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문경을 가기 위해서는 꼭 3번 국도를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터널에서 차들의 매연과 위협에 고생하느니 20분 더 소비하고 체력은 더 소진할지 몰라도 안전하고 운치 있는 길 쪽이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5km의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다시 5km 정도의 내리막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돌려 이화령 옛길로 갔다. 옛길의 시작은 그리 높지 않은 경상도에서 굽이굽이 산을 끼고 돌아 펼쳐진 2차선 도로였다. 낮이었다면 드문드문 등산객들이나 자전거 여행객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가는 건 나처럼 정신 나간 놈일 것이다. 구름에 달이 가려져 어둠에 잠긴 도로는 자전거 전조등이 닿는 부분만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시간이 안 좋기는 했다. 날 위협할 차량도 내 앞길을 가로막을 자전거도 없었지만 문제는 소리였다. 오직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체인이 기어에 부드럽게 맞닿아 돌아가는 자르륵 소리, 타이어의 고무와 도로가 마찰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날숨의 소리뿐이었다. 그 사이로 가끔 도로 옆 풀숲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1에서 20회가 넘게 치솟아 오르곤 했다. 어쩌면 들짐승이 은밀히 움직이며 내는 소리일 테고 어쩌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나부끼며 내는 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등 뒤에선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도 또렷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왔다. 뭔가 다가오는 소리 같았다. 곧 뒤편에서 자전거의 전조등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이 시간에 이화령을 넘어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그건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속도계를 보니 시속 22km가 넘어가는 속도였다. 심박수는 분당 140회 정도로 적당한 운동 강도였지만 콧노래를 부를 여유 따위는 내게는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경사에서 시속 20km를 넘는 속도로 내는 건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다. 뒤편 자전거 운전자가 지금의 내 페이스를 한참 능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다. 아마 곧 나를 스쳐 지나갈 것이다. 잠깐의 마주침일 테지만 이 산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 뒤편의 자전거 운전자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바짝 따라붙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난 묵내를 하였고 그 남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다. 남자가 나를 앞질러 가기 좋게 도로가로 자전거를 붙이며 속도를 조금 더 떨어뜨렸다. 남자는 내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조금 더 속도를 떨어뜨려 보았다.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앞선 자전거와 2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면 뒤따라가는 자전거는 공기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한결 적은 에너지 소모로 항속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내 뒤에 따라붙어 손쉽게 이화령을 올라가겠다는 남자의 의도가 명확해 보였다. 알지도 못하고 나보다 페이스도 좋은 사람에게 피를 빨리기는 싫었다. 손을 들어 나를 앞질러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남자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부하가 치밀며 심박수가 분당 160회까지 치솟아 올랐다. 나는 자전거를 급정지한 후 페달에서 발을 풀고는 도로에서 내렸다. 남자도 같이 멈추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뭡니까? 먼저 지나가세요. 아이, 같이 가요. 한밤에 이런 길 혼자 가면 무섭거나 심심하지 않나요? 난 누가 내 뒤에서 피 빠는 거 안 좋아합니다. 보아하니 잘 타시는 분 같은데 먼저 치고 올라가시죠. 나는 남자의 얼굴에 맴도는 웃음기가 왠지 보기가 싫었다.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는 웅얼거리듯 내뱉었다. 뭐라고요? 그쪽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남자의 투정 부리듯 오싹한 말투에 온몸이 털이 곤도서는 듯했다. 뭐래, 이 미친놈이. 남자가 저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는 전조등 불빛에 비쳐 보였다. 전조등 불빛을 반사하는 칼날의 빛이
섬뜩했다. 예쁘죠? 다마스커스 칼이에요. 이걸로 목이나 옆구리를 찌르고 아저씨 자전거에서 쓸만한 부품을 뗀 다음에 아저씨란 자전거 풀숲에 던져 넣을 겁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자전거에 올라왔던 방향의 반대로 페달을 밟아 나갔다. 남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으슥한 장소에서 저런 덩치의 협박을 듣는다면 일단은 도망을 치고 보는 게 산책이다. 지금쯤이면 연풍면은 어둠에 잠겨 인적 하나 없을 테지만 파출소는 열려 있을 것이다. 전 속력으로 2km만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고 날이 밝으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속도계를 보니 시속 56km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 앞으로 2분이면 연풍면에서 도착할 수 있는 속도다. 순간 묵직한 물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왼쪽 어깨 쪽지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나는 균형을 잃고 달려가는 속도 그대로 도로에 미끄러졌다. 미처 페달에서 발을 분리하지 못해 자전거에 고정된 채로 미끄러졌다는 게 다행이었다. 도로에 머리를 기대고 멍한 채로 누워있는데 전조등의 불빛이 눈을 태울 듯 쏟아져 내렸다. 페달에 고정된 발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남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내게로 다가왔다. 아저씨, 클립 못 빼서 그러는구나. 내가 도와줄까요? 또각거리는 남자의 신발 소리가 다가오더니 남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신발을 페달에서 분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땅을 디디고 서니 그제서야 갈려나간 왼쪽 어깨가 불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와, 이씨, 더럽게 아프네. 어깨가 아주 씹창이 나가버렸네. 남자가 내 눈앞에 뭔가를 들이밀었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지름의 쇠구슬과 커다란 콘돔처럼 생긴 물건이었다. 이거 포켓샷이란 거예요. 이렇게 고무 안에 쇠구슬을 넣고 당겼다가 놓으면 쑥. 자전거 타고 쫓아가면서 두 손 놓고 쏘려면 연습은 좀 필요하지만 아저씨같이 말도 없이 도망치는 사람들 잡기엔 최고지. 남자의 말에 숨어있는 의미가 한순간에 와닿기 시작했다. 내 경악하는 표정을 보고 남자가 비웃기 시작했다. 뭘 놀라고 그래요? 저기 내 자전거 보이지? 남자의 손가락질을 따라 고개를 돌려 남자의 자전거를 보았다. 분홍 안장 뒤에 분홍색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얼마 전 죽인 년 자전거에서 떼온 거예요. 예뻐져? 씨발년이 어찌나 방황하는지 저지도 하나 버리긴 했는데 나한테 아니 도대체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 거요? 남자가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자전거로 걸어가 올라타고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저씨가 스트라바 이하령 구간 1위 하는 이천 로드 별따기 맞죠? 이화령 5km 구간을 13분 3초에 완주한다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알았죠?
난 스트라바 이하령 구간 5위 이화령 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남자가 과장스럽게 경례를 해보였다. 씨발. 그래도 내가 아이디도 그렇고 나름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나보다 기록 좋은 놈들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가오가 안 서거든. 그래서 나보다 기록 좋은 놈들을 지나갈 때마다 한 놈씩 잡아 때려 죽였어. 죽인 놈 자전거에서 부품 하나씩 떼어서 자전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앞으로 페이스메이킹 하게 하면서 연습도 좀 하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누구든 죽을 둥 살 둥 하잖아요, 왜?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말이 대단한 농담이나 되는 양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핸드폰 배터리 방전의 주범인 자전거 속도계가 떠올랐다. 동네 방내에 내가 곧 이화령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광고를 해댔었을. 어쩌면 경찰에 이 상황을 알릴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핸드폰 배터리를 이 미친놈에게 자기 먹잇감이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내가 써버렸다니. 내가 정말 바보다.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며 고함치듯 말을 했다. 아저씨, 아이디는 내가 팔로우하고 있어서 여기 지나가는 거 보고 쫓아온 건데 혹시 딴 놈들은 그냥 밥맛을 나왔다. 혼자 여기 지나가는 놈들 보이면 난 그때그때 죽인 거거든. 아무튼 다시 올라타고 이하령 올라갑시다. 연풍면 쪽으로 내려가면 그때 진짜 내 손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화령 넘어내면 내리막길 구간에서 나한테 따라잡히면 그때도 죽을 수 있지만 뭐 몇십 분 더 산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 안 그래요? 남자가 나를 격려하듯이 손뼉을 쳤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자전거에 올라타 다시 이화령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르막 초입의 1km 정도 구간을 아까 비슷한 속도로 유지하며 올라갔다. 이화령의 별은 내 왼쪽 옆에 바짝 따라붙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까와 같은 속도였지만 심장 박동은 분당 170번이 넘어서고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는 어깨 쪽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심장 박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근육의 피로가 축적될 것이고 몇 시간 못 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죽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말이다. 어떻게든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전에 심장 박동을 안정권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나는 자전거의 뒤쪽 기어를 가볍게 바꿔 속도와 다리에 가해지도록 부하를 줄였다. 이 아저씨 수쓰네. 아니, 왜 기어가고 그래? 숨이 차서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서 그래. 이화령의 별은 흠하는 콧노래를 내더니 나를 따라 기어를 낮추었다. 이봐 아저씨, 지금이라도
연풍명 쪽으로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술 쓰지 마라. 아까 봐서 알겠지만 내 자전거 에어로 타는 탑이야. 아저씨 거 같은 올라운드를 타입이 아니라고. 오르막에서는 아저씨께 더 빠를 수 있지만 내리막이나 평지에 가면 당신 나한테 금방 따라잡혀. 알겠어? 굳이 이 미친놈의 친절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은 잘 알고 있었다. 비단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자전거의 기어, 톱니수도 내 것과 이화령의 별것이 차이가 컸다. 같은 페달 회전수라면 적어도 시속 10km 이상 미친놈의 자전거가 더 빨랐다. 거기에 미친놈의 무게와 엄청난 근육을 고려해보면 편지나 내리막의 가속에서 나 같은 작은 체구는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닐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기는 해야 했다. 순간 뒤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음악 소리에 놀라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 뭐 이렇게 소리가 커. 이거 저번에 주긴 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뺏어온 건데 내가 아직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이화령의 별은 미안하다는 듯한 어투로 주성거리며 음악의 볼륨을 줄였다. 이봐 아저씨, 빅뱅 노래 좋아해? 너무 녹당이라 요새 노래는 잘 모르는 건가? 순간 미친놈의 말에서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떠올렸다. 휴대폰의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소비시킨 자전거 속도계에는 지나가는 지역의 구간 기록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이전 기록과 비교해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나는 속도계에서 이화령 구간의 기록표를 로딩했다. 여전히 1등은 내 기록이 차지하고 있었다. 13분 3초. 그리고 5등은 미친놈의 말처럼 이화령의 별의 차지였다. 13분 20초. 만약 내가 예전에 내 기록을 다시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화령의 정상에서 미친놈은 나보다 최소 17초 뒤처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쉬지 않고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간다면 우리 둘의 거리는 더 벌어지게 된다. 물론 갈림길 없이 5km 넘게 이어지는 이화령 내리막길 구간의 특성상 결국에는 이화령의 별이 나를 따라잡을 것이고 내 목구멍에 칼을 쑤셔 넣던가 쇠구슬로 내 머리를 부수든가 분명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17초 차이, 내리막길에서 몇백 미터의 거리를 벌려주기에 충분한 17초라면 가능하다. 나는 속도계를 경쟁 모드로 바꾸고 예전에 내 최고 기록을 로딩한 후 지금의 위치에 동기화시켰다.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삑 소리가 지긋지긋한 빅뱅 노랫소리를 뚫고 산길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자전거의 기어를 3단 더 올리고 페달 회전수를 높여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어라? 아저씨, 이제 좀 해보시겠다. 땀 좀 뽑아보시게? 미친놈. 네가 언제까지 떠들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미친 새끼. 경사도는 6에서 8% 사이였다.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5km였다. 심장 박동은 분당 180번이 뛰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이화령의 별은 여전히 2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를 뒤따라오고 있었다. 2m. 이화령의 별이 내 수고의 덕을 볼 수 있는 간격을 더 벌려 놓아야만 한다. 나는 기어를 한 단 더 올리고 페달 회전수를 분당 10회 더 높였다. 그래, 이 아저씨 존나 잘 타긴 하네. 씨발, 진작 이렇게 하지. 미친놈의 말 사이로 새어나오는 날숨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중력은 살인범이나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화령의 별과는 달리 나는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다. 그래도 다시 한 단의 기어를 더 올리기 시작했다. 속도계에 표시되는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 위치보다 50m를 앞서 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나를 따라잡아야만 한다. 기어를 한 단 더 올렸다. 심장 박동은 이제 분당 210번을 넘어서고 있었다. 머리 쪽으로 흘러가야 할 피의 대부분을 허벅지 근육에 빼앗겨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내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다. 이화령 정상까지는 이제 500m도 남지 않았다. 여전히 과거의 나는 내 위치보다 20m를 앞서 나가고 있었다. 나는 한꺼번에 기어를 2단 더 올리고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었다. 자전거의 핸들바를 규칙적으로 좌우로 흔들며 그 박자에 맞추어 체중을 내리실어 페달을 꾹꾹 눌렀다. 더는 뒤돌아보거나 속도계를 볼 여유도 없었다. 심장을 내 손으로 뜯어낸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미친놈의 칼에 찔려 죽는 게 더 편안할 거란 생각도 들기도 했다. 입가에 침이 고여 목을 타고 흘러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까 먹은 라면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다. 나는 페달의 회전수를 더 올렸다. 삐릭하는 속도계의 알람이 승리의 팡파를처럼 산길에 울려 퍼졌다. 속도계를 내려다보니 이전 기록을 4초나 더 갱신했다. 승리를 만끽하며 한숨 돌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실 여유도 없었다. 저 멀리 미친놈의 자전거 전조등이 산길을 가르고 올라오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자전거의 기어를 가장 무거운 기어로 바꾸고 쉴 새 없이 내리막길로 달려나갔다. 21초. 최소 21초의 시간이다. 내리막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50km까지 올라갔다. 아직 정상에 도달 못한 미친놈과의 거리는 수백 미터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몇 초 뒤 내가 원하는 장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우측으로 크게 돌아 시야를 가리고 코너를 지나자마자 모든 체중을 뒤로 싣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는 잡는 손에 힘이 거의 없어 자전거는 한참을 밀려 나가다가 정지했다. 몇 초가 지났을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자전거의 페달에 묶인 발을 풀고 전조등과 후미등과 속도계의 불빛까지 모두 꺼버리고는 절벽 맞은편의 도로로 움직였다. 수십 분 같은 수초가 지나자 완전한 어둠을 가르며 전조등 불빛이 내려오는 게 보였다.
나는 미친놈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오자 내 자전거를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이화령의 별 머릿속에는 내리막길에서 나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최대치에 가깝게 올라간 심박을 미처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쫓아내려와 시야도 좁아졌을 것이다. 이화령의 별의 앞바퀴가 내 자전거를 타고 넘더니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얼핏 보아도 90kg은 훨씬 넘어가는 이화령의 별의 무게와 시속 60km는 훨씬 넘었을 속도 그 자체가 미친놈을 죽일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내 자전거를 점프대 삼아 도로에서 튀어오른 이화령의 별의 자전거는 방향을 틀 수도 없이 내려오던 속도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박더니 공중에 뜸 떠올라 절벽 너머로 떨어져 내려갔다. 잠시 이화령의 별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혹시 내 환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전거의 전조등을 다시 켜고 절벽 아래를 비추어 보았다. 수십 미터 아래 낭떠러지의 자전거에 고정되어 기괴한 자세로 처박혀있는 이화령의 별의 모습이 과간이었다. 목이라도 부러져 즉사했는지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어. 등산객도 거의 없고 간간히 자전거 여행객들만 지나가는 곳. 대부분 기나긴 오르막을 정복한 즐거움에 사로잡혀 내리막을 즐기거나 곧 도달할 정상에 대한 기대감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었다. 며칠 뒤, 아니 어쩌면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이화령의 별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발견이 된다 한들 어두운 밤길의 내리막에서 과속하다 죽은 게 잘못이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난 땀이 식으며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오한이 들었다. 다시 몸을 움직여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대로 내리막을 따라가면 몇십 분 이내로 문경에 도착하게 된다. 문경에 도착하면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서 2번 다시는 이화령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것이다.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 이화령 옛길에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뒤에 이화령의 별의 형태를 가진 한 자전거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화령의 별인 것이다. 죽어서까지 나를 쫓아오고 싶어 했나 보다. 미친 새끼. 다음 이야기. 그네. 여름이 다가오는 저녁, 어스름에 물든 놀이터에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산자락 아래에 터를 잡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제법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기만 아니라면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 335 아줌마들의 수다판이 벌어지기 좋을 법도 했지만 딸랑 2개뿐인 가로등이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짙은 어둠이었다. 엄마 뭐해?
조망만한 한 손을 내 손 안으로 쑥 집어넣으며 성욱이가 물었다. 어?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저녁 먹자. 한 손에 들린 묵직한 쇼핑 비닐을 고쳐 잡으며 성욱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디선가 휙 하고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듯 나는 휑한 목덜미에 한기를 느꼈다. 현관문을 여니 한숨부터 나왔다. 아이가 던져놓은 유치원 가방이며 장난감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IPTV에서 해주는 유아용 영어 만화를 틀어주고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다. 썰고 볶고 끓이는 동안 성욱이는 넋을 놓고 TV를 보며 영어 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 민재는 지금 추울까? 된장국에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뚜껑을 열다가 멈칫했다. 글쎄. 뭐라고 대꾸를 해주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금으로 국간을 마저 맞추었다. 왠지 입안이 깔깔했다.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너도 밤 늦게 혼자 다녀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성욱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로봇 장난감을 하나 집어들고 놀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나니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아이는 밥상 앞에 두고 밥알을 세기 시작했다. 왜 또 밥 안 먹고 그러고 있어? 엄마, 소세지 먹고 싶어. 오늘은 없어. 내일 해줄게. 그냥 달걀 후라이 먹자. 성욱이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았고 편식이 워낙 심해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다. 밥상 앞에서 실랑이를 할 때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 한참을 어르고 달래고 구슬려 겨우 서너 숟가락을 더 먹였을 뿐 그릇의 반은 그대로였다. 엄마, 밖에 지금 추워? 식탁에서 일어나며 아이가 묻기 시작했다. 아직은 밤 되면 추워. 잘 때 이불 차내며 감기 걸린다. 아이가 남긴 밥을 먹느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성욱이는 디보 인형의 손을 잡고는 질질 끌면서 소파로 털썩 앉았다. 엄마, 민재도 지금 추울까? 방금 입에 넣은 찬 밥덩이가 목에 콱 매었다. 민재는 일주일 전에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나간 후 사라진 아이였다. 그 민재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아이가 바로 성욱이 내 아이였기 때문에 2, 3일을 경찰서와 민재네 집에 불려 다녀야만 했다. 오늘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로는 요즘 들어 구석에서 혼자 노는 모습이 걱정된다고 하셨다. 그럼 민재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걱정 마. 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인형을 집어 던졌다. 나는 아이를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조용히
팔다리가 엇갈려 바닥에 누워있는 인형을 잡아 툭툭 털어 소파 위에 얌전히 앉혔다. 아이는 묵묵부답으로 TV 화면만 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전화 벨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귀에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라고 의례적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성욱이 좀 바꿔요. 나는 한숨이 나왔다. 요 근래 시시때때로 되풀이되는 일이었다. 민재의 엄마는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아이를 바꿔주길 요구하고는 그날 일을 꼬치꼬치 몇 번이고 캐물었다. 처음 두세 번은 아이를 잃은 마음이 오죽하려나 싶어 계속 응대해줬지만 경찰서에서도 시달림을 당한 아이가 또다시 시달리는 게 싫어 이런저런 핑계로 나는 바꿔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다. 민재 엄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성욱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수화기를 잡은 손끝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저 너머의 침묵이 두려워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만 싶었다. 뭐라고요? 우리 민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깟 네 새끼한테 우리 민재 사라지던 날 일 좀 물어본다고 네 새끼도 같이 사라지니? 이년아, 네 새끼 없어져도 너도 그럴 거야? 그녀가 분노가 시퍼런 나를 품고 나의 등줄기를 훑기 시작했다. 내던지듯 전화를 끊는 사이에도 악에 받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엄마, 왜 그래? 민재 춥대? 아이는 어느새 내 옆에 서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나는 뒤로 엉덩방아를 쪘다. 놀란 나머지 아이에게 과하게 화를 냈다. 아이는 무표정하게 날 바라보다가 다시 소파로 돌아가 멍하니 TV를 봤다. 다시금 전화벨이 울려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그 소리를 잠재웠다. 머리가 다시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잘 자, 우리 성욱이. 이쁜 꿈 꿔. 이야기책을 4권 읽을 동안 아이가 스스로 눈을 감았다. 잠시 머리를 쓰다듬다가 살며시 일어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새 아이가 많이 수척해졌다. 어린아이가 그간 겪을 일에 대해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심스럽게 취침용 등의 스위치를 껐다. 엄마, 불 끄지 마. 잠든 줄 알았던 성욱이가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끄지 말라고! 끄지 마! 귀신에 쫓기듯 스위치를 다시 올리고는 아이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문 뒤로 아이가 소리를 쳤다. 불 끄지 말라고! 내가 잠들어도 불 끄지 마!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무서웠다. 누군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무거운 머리를 붙들고 일어나니 한밤중이었다. 아이의 방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등을 돌린 채 잠든 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자 뒤척이며 베개 밑으로 팔을 집어넣고는 숨을 몰아쉬며 입맛을 다셨다. 혹여나 깰까 싶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삐그덕 삐그덕. 적막한 집 안에 경첨의 비명이 퍼졌다. 온 집안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어제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내장인 양 풀어헤쳐져 있었다. 작은 초파리들이 벌써 그 위를 윙윙거렸다. 말려놓지 않아 축축한 고무장갑을 끼고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닐봉지를 묶어 걸음을 재촉했다. 자정이 가까운 아파트 공원에 바람이 불었다. 낮에는 불타오를 듯 여름인형 굴었지만 밤에는 짧은 반소매 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했다. 진저리를 치며 분리수거통에 비닐봉지를 기울였다. 수거함엔 파리가 들끓었고 고약한 냄새에 눈이 시큰했다. 얼른 뚜껑을 닫고 껑충거리며 아파트 현관을 향해 뛰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홀린 듯 뒤를 돌아보니 놀이터에 그네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힐끗 쳐다보며 몸을 돌려 현관 앞에 섰다. 고무 장갑을 벗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팔뚝을 보이면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고 버튼을 누르고 열린 문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의 작은 창문은 정말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한층 한층 지날 때 빈 공간 사이로 누군가가 얼굴을 곧 내밀 것 같았다. 애써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양쪽 벽에 마주한 거울 사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낮은 포물선 모양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현상의 반사. 오싹하긴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오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우유를 통째로 2모금 마셨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하나?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서랍을 샅샅이 뒤져 오래되어 은박지가 구멍이 난 진통제를 찾아냈다. 우유를 꺼내 입에 털어넣고 꿀꺽 삼켰다. 성욱이 방에 켜진 취침등의 불빛이 아련히 보였다. 안방에서 베개를 옆구리에 끼고 이불을 질질 끌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잠든 옆에 맨 바닥에 벌러덩 누워 이불을 여맸다.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불현듯 떠오른 장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모두 뒤통수였다. 착각인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꿈이라면 깨어야 하는데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누군가의 손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너무나 무서워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굳은 몸이 스르륵 풀리며 숨통이 트였다. 땀에 젖은 온몸은 돌로 만들어진 듯 무거워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시계는 아직 7시도 되지 않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목구멍에 커다란 바위덩이라도 걸린 듯 꽉 매여 있어 몇 번이나 킁킁거린 후에 겨우 죽어가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세요? 나야, 성욱이 엄마. 문 열어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발길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 열어요. 문 열라니까. 민재 엄마, 자꾸 이러지 마세요. 우리 성욱이도 할 만큼 했잖아요. 자꾸 이러면 경비실에 연락할 거예요. 열으라고. 열으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부탁할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막판에는 거의 흐느끼고 있었다. 곧이어 민재야 민재야 하는 곡소리가 들렸다. 나는 짜증스러운 못놀림으로 거칠게 문을 열었다. 바닥에 눕다시피 주저앉아 있던 그녀가 눈가를 함부로 훔치고는 잽싸게 일어나더니 나를 미치고 현관으로 내달렸다. 나는 넘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성욱이의 방문을 밀어 젖히더니 잠들어 있던 아이의 어깨를 붙들고 악다구를 썼다. 성욱아, 민재가 그때 너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딱지 하나를 너한테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지? 아이는 자다 깬 얼굴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민재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난 애한테 물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았다. 잠금 장치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야, 문 열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한테? 야, 문 열으라고! 방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다가 정신없이 보조기를 찾아 헤맸다. 분명 안방 서랍에 두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생각나는 곳은 다 열어서 헤집었다. 신발장 서랍에서 나는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허겁지겁 아이 방 열쇠를 찾아 손에 단단히 쥐고는 문으로 내달렸다. 손이 덜덜 떨리는 통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철컥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민재 엄마와 아이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머리에 까치집을 얹고 잠이 덜 깬 눈으로 어눌하게 말했다. 민재가 왕딱지를 나한테 주고 그 다음 문방구에 가자고 해서 문방구에 갔는데요. 민재한테 딱지 고맙다고 3,000원짜리 팽이 사줬어요. 민재가 팽이놀이 하자고 해서 내가 집에 와서 팽이 가지고 나가보니까 민재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외우다시피 한 말이었다. 네가 같이 있었어야지. 눈이 뒤집혔다. 아니,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네 새끼 없어진 걸 왜 우리 새끼한테 뒤집어 씌워? 빨리 나가라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다. 민재 엄마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성욱이의 양 어깨를 흔들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같이 놀고 있었으면 네가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너 왜 우리 민재 혼자 둔 거니? 왜?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내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사람의 힘도 아니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녀의 힘이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나는 뛰어가 인터폰으로 경비 아저씨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성욱이에게 그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이를 붙든 그 손은 강철 같았다. 곧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민재 엄마를 질질 끌고 나갔다.
성욱이는 얼빠진 표정으로 끄끄거리며 울다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붙들었던 양팔은 벌겋게 멍이 들었다. 성욱이를 안고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던 아이는 온종일 제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에 젖은 휴지처럼 늘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 몇 번을 울었다. 이곳에 온 지 5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성욱이를 생각하니 왠지 가슴이 아렸다. 겨우 잠이 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취침 등을 켠 채 방문 밖으로 나왔다. 하루 사이에 과일 쓰레기에 날벌레가 꼬여 있었다. 비닐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니 섬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쌀쌀한 밤이었다. 동네가 텅 빈 것처럼 유달리 인적 하나 없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몇 개 되지 않은 과일 껍데기를 쏟아붓고는 종종 걸음을 쳤다. 뒤통수가 싸했다. 놀이터의 그네 흔들리는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4개의 그네 중에 3번째 것이 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바람은 잠잠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멈출 듯 멈추지 않는 그네는 왠지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머리카락이 쭈뼛었다.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 덜덜 떨리는 다리로 다용도실에서 까치발을 하고 놀이터를 내려다보았다. 그네는 잠잠했다. 온 집안의 불을 켜고 TV 소리를 한껏 올렸다. 나는 소주를 꺼내 컵에 반을 따르고 꿀꺽 마셨다. 잠이 들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일이 시작되기를 기도했다. 눈을 떴다. 사방은 어두웠고 눈앞에 성욱의 얼굴이 떠 있었다. 아이가 나를 깨운 것이다. 엄마, 민재는 추울까?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네가 민재를 버리기라도 했어? 죽이기라도 했어. 그만하라고 했지? 이제 그만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간 후였다. 아이는 싸늘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다가 뒤돌아 자기 방으로 나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몇 시인지, 방금 내가 본 건 성욱이가 맞는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신이 혼미했다. 머리를 흔들어 다시 정신을 다잡았다. 그런데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허겁지겁 뛰어나간 거실엔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방에도 화장실에도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슬리퍼를 껴 신고 계단을 내달아 아파트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짙은 감색 하늘 저 먼 곳이 뿌옇게 밝아오는 시간이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뒤 나는 또다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놀이터의 3번째 그네가 또다시 흔들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그네 위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다. 나는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길 바란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막을 찢을 듯 악을 쓰는 소리였다. 엄마! 엄마! 엄마 문 열어! 엄마!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미친 듯이 들어왔다. 온 얼굴이 눈물과 콧물과 침 범벅이 된 채로 내 허리에 들러붙어 엉엉 울어댈 것이다.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네 위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분명 꿈일 것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일 것이다. 아이도 나도 지쳐 있었다. 어린이집엔 당분간 못 나갈 것이라고 말해두었다. 온종일 집에 붙어 앉아있으니 공간이 온통 끈적끈적한 액체로 가득 찬 것처럼 너저분했다. TV에선 걱정 근심 따위 모르는 듯 연예인들이 쉼없이 제잘대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낮과 밤은 그닥 다르지 않았다. 아이와 나는 항상 TV를 보다가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주워 먹다가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엄마, 나 소세지 먹고 싶어. 종일 굶다시피 한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옷을 대충 입혀 집 앞 슈퍼에 가서 비엔나 소세지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 인적 없는 놀이터는 잠잠했다. 서둘러 현관으로 들어오다 나도 모르게 문득 뒤돌아봤는데 또다시 그 세 번째 그네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엄마, 민재가 이제는 안 춥대. 어? 너 뭐라고 했어? 민재가 이제는 하나도 안 춥대. 그래 다행이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세지를 구워 아이에게 밥을 숟가락에 얹은 뒤 소세지를 주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맥주 2캔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몽롱하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가위에 눌린 듯 했다. 몸이 움직이지가 않았다. 바닥에 널린 검붉은 피가 점점 번져 내 다리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새 주변은 붉은 늪이 되어 나를 꾸역꾸역 먹어치우려 했다. 나는 눈을 떴다. 분명 가위에 눌린 것이다. 그때 밖에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베란다를 내다보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았다. 무리 가운데에는 뻥 뚫린 구멍 속에서 누군가가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데이고 하는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민지 엄마가 분명했다.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근수근수근 대며 서로 입을 놀려댔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하고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아니, 저들의 입구멍을 모두 꼬매버리고 싶었다.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소문은 바람에 실리듯 내 귀로 들어왔다. 민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아파트에 맞닿은 야산 어느 외진 곳에 누군가가 버려놓은 식당용 냉장고 안에서 민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곳에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슬라이드식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 입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경찰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주변에 얕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잘 눈에 띄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민재가 그 산으로 난 새끼를 오를 때 혼자였는지 누군가가 같이 있었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날 낮에 성욱이와 민재가 같이 다니다가 눈에 띄었을 뿐이다. 민재 엄마의 곡소리는 길고도 길었다. 저대로 죽어버리려나 싶은 게 매일 그 야산을 헤매며 울어댔던 것이다. 오랜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온 집안을 뒤집어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커튼을 바꾸고 소파의 위치도 바꾸고 인터넷에서 파는 데코 스티커를 벽에 붙이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 아이가 좋아하는 고로케도 간식으로 준비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먼지가 부유하게 밖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니 왠지 마음이 개운했다. 딱 이만큼만. 바라는 건 딱 이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사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 아래에서부터 들썩이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가슴께가 뻐근하게 느껴지는 불안을 애써 누르며 나는 먼지를 바라보았다. 떠다니는 먼지를 바라보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조금 지났다. 풀어헤친 머리를 다시 고쳐묶고 서둘러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갔다. 저 멀리 정문 경비 초소 앞에 날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투실투실한 몸에 머리를 산발한 민재 엄마였다. 민재 엄마는 억세게 아이를 붙들고 앞뒤로 또다시 흔들고 있었다. 순식간에 내 손에는 그 여편네 머리채가 쥐어 있었다. 나는 있는 힘껏 낚아채 휘두르자 작은 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민재 엄마가 저 멀리 나뒹굴어졌다. 정작 미친년 같은 목소리는 내 목에서 나왔다. 버둥거리며 일어나 앉은 민재 엄마가 헝클어진 머리를 위로 쓸어 넘겼다. 주변을 둘러보니 경비실 옆에 놓인 빗자루가 있었고 나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걸 집어들어 그 여자 머리를 향해 냅다 휘갈겼다. 여자는 다시 풀썩 넘어졌다. 나는 달려들어 여자 위에 올라타곤 정신없이 빗자루를 휘둘렀다. 경비 아저씨가 뛰쳐나와 나를 뜯어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재 엄마를 일으켜 질질 끌고 갔다. 여자는 끌려가면서 또다시 민재야 민재야 통곡을 했다. 나는 분이 가시지 않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떨렸다. 아이를 돌아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씩씩거리는 숨을 겨우 고르며 아이의 손을 잡아챘다. 가자 성우가.
이제 저 아줌마가 너 괴롭히지 못하게 엄마가 지켜줄 거야. 사람들이 동물 구경을 하듯이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급격한 현기증이 왔다. 나는 또다시 지옥의 체험을 한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끈적끈적하고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엄마, 민재 엄마가 다 알았나 봐.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선뜻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되물어야 했지만 그렇게 물으면 그 지옥이 당장 내 눈앞에 쏟아질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얼굴에 쓰여 있었던 것이다. 어? 민재야,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말이야, 민재를 죽인 걸 어떻게 아줌마가 알았는지 모르겠어. 날카로운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흩어 내려간 느낌이었다. 다리가 휘청거리다가 나는 주저앉았다. 아무도 모르는데 민재 우는 소리는 나밖에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민재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집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먹먹해진 귀에 통증이 났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오라고 손짓했다. 아이는 내 품으로 달려와 푹 안겼다. 민재가 나를 맨날 때렸어. 집에 있는 장난감 달라고 나를 때리고, 심부름하라고 때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맨날 나를 때렸어.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안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면 나를 괴롭히고 때렸어. 저번에 애들 앞에서 아빠도 없는 애라면서 내 바지를 벗기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민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민재가 죽었나 봐. 가슴이 덜컥거렸다. 이사 온 후 적응을 제대로 못할까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민재를 친구로 소개해 주었다. 덩치도 크고 또래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활발한 아이였다. 엄마가 일을 해서 집이 늘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주로 그 집에서 놀았다. 친하게 지내면 작고 소심한 내 아이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다. 잘 놀아달라고 매번 과일이며 과자며 챙겨서 그 집에 보냈다. 선생님도 민재가 아이를 잘 보살펴 또래랑 잘 어울린다고 말하셨다. 그래서 민재를 네가 어떻게 했니? 민재가 저번에 팽이 안 사준다고 그 산에 데리고 가서 냉장고에 날 가두고 한참 만에 꺼내줬거든. 그래서 팽이를 사서 그 냉장고 안에 넣었다고 했어. 민재가 찾으러 냉장고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잠가버렸어. 아이가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다. 10손가락 몽땅 손톱 절반이 다 없어져 있는 것. 그제서야 나는 그것을 보았다. 눈을 칼로 도려내는 기분이었다. 엄마, 미안해. 쓰다듬는 아이 머리 위로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근데 엄마, 한참 만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왜 계속 그 그네에 앉아서 우는 거야? 나는 머리카락이 쭈삣 섰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흔들렸던 세 번째 그네. 민재가 그 그네에 앉아 있었니? 맨날 거기에 앉아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 가슴 속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스산했다. 아무리 꼭꼭 여며도 사방에서 스며드는 새바람에 가슴이 하얗게 멍들어갔다. 그 오랜 시간 아이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견뎌야 한 것까.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의 말을 못 들은 척 민재네 집으로 밀어 넣었을 때 아이는 얼마만큼의 공포를 느꼈을까. 식은땀이 흐르고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곳에서 매일 떠미는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손톱을 물어뜯던 아이가 맑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몇 번을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도 아빠가 보여? 왜? 엄마도 아빠 죽였잖아.